어느 평범한 오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의학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저질러진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잔혹함의 극한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악마적 실험들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문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주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자연의 신비를 파헤치고 싶어 했고, 특히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이 시기에 철학과 의학이 한창 발전하던 중 한 의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헤로피루스라는 그리스 출신 의사였는데, 그는 히포크라테스 의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뛰어난 인재였으며 당대 최고의 의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헤로필루스는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렸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그의 목표였는데, 그곳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두루마리와 지식이 보관되어 있는 학문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헤로필루스는 그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에라시스트라투스라는 젊은 의사와 함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해부학이었으며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부학을 연구하려면 당연히 시체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알렉산드리아의 통치자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했는데, 바로 사형수들이었고, 죽을 예정인 죄수들을 의학 연구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헤로필루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도 기뻐했으며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받은 아이들처럼 흥분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해부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그들은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생체 해부였으며,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칼로 가르면서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실험을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인데, 마치 공연을 보러 오듯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끔찍한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대상이 된 사형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그 고통은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칼이 몸을 가를 때마다, 내장이 드러날 때마다 느꼈을 그 고통은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우며, 그들의 비명소리가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헤로필루스는 이런 끔찍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고, 그 덕분에 인체 해부학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뇌의 구조, 신경계의 작동 원리, 혈관의 흐름 등 많은 것들을 밝혀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으로 기절했고, 어떤 이들은 출혈로 죽었으며, 어떤 이들은 실험 도중 의도적으로 신경을 손상시켜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런 생체 해부 실험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의학계에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난 직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체 해부는 완전히 불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잔혹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며, 그 후 무려 1800년 동안 인체 해부는 의학적으로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허용되었을 때는 죽은 시체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안타깝게도 헤로필루스와 에라시스트라투스의 연구 결과는 대화제로 모든 자료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954년 미국으로 가보겠는데,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무기 실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캐슬 작전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핵실험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바로 캐슬 브라보였으며, 마셜 제도에서 터뜨린 이 수소폭탄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2.5배나 더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15메가톤의 TNT에 해당하는 폭발력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무려 1000배에 달하는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폭발 지점 주변에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며 마셜 제도의 주민들이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사람이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프로젝트 4.1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사람은 유진 크로나이트라는 미 해군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는 관련자들에게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엄명했는데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이런 실험에 대해 알게 되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방사능을 노출시켜서 그 결과를 관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인도적인 일인지 뻔히 알고 있었던 거죠. 총 239명의 마셜제도 주민들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며 며칠이 지나자 방사능 중독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피부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으며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75일 동안 이런 상태를 관찰한 후 미군은 더 이상의 관찰은 필요 없다고 결론지었고 장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임신한 여성들의 유산과 사산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아기들도 발달 장애와 성장 장애를 보였고 갑상선암 발병률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으며 1974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약 3분의 1이 심각한 종양을 앓게 되었습니다. 캐슬 작전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마셜 제도 대표들이 미국을 상대로 이 실험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고 비난했지만 미국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소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는데 소련 초기에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 죽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이는 독살이었습니다. 소련에게는 매우 효과적이고 은밀한 방법이었는데 반대자들을 조용히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도 점점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이렇게 효과적인 독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실험해봐야 했겠죠. 1921년 소련이 정식으로 건국되기 1년 전에 키르초프라는 비밀 독극물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이곳에서 새로운 치명적인 독들을 개발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실험 대상은 굴라그의 수감자들이었는데 전국 각지에 있던 강제 수용소의 죄수들이었으며 소련 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키르초프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벽한 독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치명적이면서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독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으면서 부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독을 만들고 싶어 했던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죄수들에게 약이라고 속이면서 다양한 실험용 독을 투여했는데 주황색 비타민 같은 걸로 위장해서 실험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독들은 정말 다양했는데 심각한 내부 고통을 유발하는 리신, 격렬한 발작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시안화합물, 그리고 결국 질식사하게 만드는 강력한 근육이완제인 쿠라레 등이었습니다. 소련에게는 꽤 성공적인 실험이었지만 죄수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혁신적인 암살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시안화물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도 그중 하나였지만 가장 우수한 성과는 시투카라민 콜린 염화물이라는 혼합물이었습니다. 이 독에 노출된 사람은 격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5분 안에 죽음에 이르렀지만 겉으로는 자연사처럼 보였으며 1990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 관계자들은 키르초프가 해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악명 높은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는데 1932년부터 시작된 터스키기 매독 연구는 미국 공중원 서비스에서 자금을 지원한 비윤리적인 의학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매독에 자연적으로 감염된 약 400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목적은 치료하지 않았을 때 매독의 자연적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940년대에 매독 치료제인 페니실린이 널리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계속 지켜보기 위해서였으며, 하지만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46년부터 1948년까지 과테말라에서 더욱 끔찍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500명이 넘는 과테말라 원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과테말라 정부가 병원, 정신병원, 심지어 고아원의 환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거든요. 비교적 건강한 10세부터 72세까지의 사람들 중 약 1,300명이 의도적으로 매독과 임질에 감염되었으며, 전염은 직접적인 세균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상처를 통해서나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감염된 성적 접촉을 통해서였는데, 이런 끔찍한 실험을 담당한 사람은 존 C. 커틀러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실험에 대한 정확한 의료 기록조차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으며, 대신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일화적인 증거만을 제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이 사람들에게 수행된 실험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베르타라는 여성 환자의 경우인데, 1948년 2월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베르타는 한 달 후 왼쪽 팔에 매독을 주사당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개선충에 감염되었으며, 커틀러 박사는 주사를 맞은 곳 팔과 다리에 붉은 혹이 생기고 피부가 몸에서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르타는 매독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주사를 맞은 지 3개월 후인 8월 23일, 커틀러 박사는 베르타가 죽을 것처럼 보인다고 썼지만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남성 피험자의 임질고름을 베르타의 두 눈과 사타구니에 넣었으며, 또한 그녀에게 매독을 다시 감염시켰습니다. 며칠 후 베르타의 눈은 임질로 인한 고름으로 가득 찼고, 사타구니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으며, 3일 후인 8월 27일, 베르타는 사망했습니다. 이 연구의 전체적인 목표는 성병을 예방하는 페니실린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커틀러 박사는 1955년에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고통에서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거며, 공정성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나중에 영향을 받은 과테말라 주민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치료의 질이 의심스러웠다고 보고되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과테말라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연구가 수행된 지 무려 62년이 지나서였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며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끔찍해질 예정이거든요. 바로 731부대의 이야기인데,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저지른 가장 악명 높고 진정으로 사악한 전쟁 범죄가 자행된 곳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731부대는 중국과 일본 간의 제2차 중일전쟁 동안 치명적인 인체 실험과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의 대부분 사건들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 악몽 같은 시설은 1935년 중국 하얼빈의 핑팡 지역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중국 만주 지역을 침공한 지 4년 후의 일이었으며,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과 일부 러시아 전쟁 포로들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인체 실험에 시달렸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을 위해 선택된 모든 사람들은 비인간화되어 마루타 또는 통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험 재료로 취급되었는데, 731부대에 대한 위장 이야기가 목재 공장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설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실험들이 연구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사람들의 병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목격한 일본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실험은 세균전이나 의학 능력 향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하며, 그냥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전문적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참수를 수행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떤 의학적 목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으며 전문가들도 장난질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실험 내용은 수류탄을
사람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쾅 폭발했네.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 크고 무거운 물체가 이 사람을 깔아뭉갤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얼려 죽이면 정말 얼어 죽을까? 라는 식의 실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험 대부분이 인체의 절대적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저압 챔버에 넣어서 눈이 두개골에서 튀어나올 때까지 실험하기도 했고, 동물의 피를 주입하거나 죽을 때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혈액 손실 한계를 연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피를 빼내기도 했으며, 어떤 피해자들은 큰 뜨거운 팬 앞에서 탈수되어 사망 당시 미라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체중은 원래 체중의 20%에 불과했으며, 제가 읽은 최악의 사례 중 하나는 아마도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임신시킨 경우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다양한 질병과 약물을 주입받았으며, 때로는 검사를 위해 태아를 어머니에게서 제거하는 생체 해부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다룰 수 없는 훨씬 더 끔찍한 실험들이 많이 있으며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기를 권하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소련군이 진격해오자 일본 관계자들은 남은 모든 포로를 처형하고 703일 부대 전체를 급히 철거해서 프로그램 존재에 대한 남은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흔적 증거를 발견하고 일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으며, 미국이 731부대의 공포 전모를 알게 된 후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과 처벌을 위해 소련 관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재빨리 재판을 받고 범죄로 처형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미국은 비인도적인 잔혹행위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매우 귀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수단을 통해 윤리적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으며, 따라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와 교환해서 면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고 미국은 모든 것을 엄격하게 비밀에 붙였으며, 반면 소련은 731 부대의 최고 군사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에 대한 재판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12명만이 재판을 받고 노동수용소에서 수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미국은 731 부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실험들을 살펴보았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런 악행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학 기술과 과학적 지식들이 때로는 이런 끔찍한 희생 위에 세워진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해야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분명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잃고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끔찍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